동남아시아의 투자 시장 환경과 한국 기업의 대응에 관련돼 갖고 강의를 하게 된 부경대학교의 이춘수 교수입니다. 뉴 노멀 시대의 아세안 지역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에 관련된 내용들과 더불어 그 현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주로 아세안에 관련된 현황 자료 및 통계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연구했던 아세안 무역 네트워크 중심성에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하기 위한 경쟁력 요인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는지 제가 연구했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 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 전략에 관련된 간략히 핵심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K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전략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4차 산업 말고 전통 산업인 식품에 관련된 K푸드, 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의 이제 주요 무역 파트너를 보게 되면은 아세안 그 현황 및 주요 통계 자료 지금부터 간략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총 무역량이 2조 7,960억 불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 볼륨을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이 5.8% 차지하고 있고요. 아세안 지역이 20.9%, 미국, 중국, 일본, EU, 다른 특정 국가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아세안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서로 아세안 간에 하는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국과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유럽, 우리나라는 이제 5.8%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다음에 아세안 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을 딱 봤을 때 제일 큰 데가 차이나, 중국이 24.6%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아세안이에요. 14.7%. 포션이나 금액면으로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미국이 13.5% 정도, 그리고 유럽 10.5%, 일본이 7.4%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IMF 무역 통계 영감이라든지 아세안 한국 특별 관련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이제 무역량이나 규모를 보면은 총 1,440억 달러의 무역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그 뒷부분에 베트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베트남과 그 교역 규모로 보면은 48% 정도,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 뒤로 이제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이 쭉 차지하고 있고, 미얀마라든지 아직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좀 볼륨이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회원 국가별로 한국이 투자한 아세안 나라 중에 가장 많은 투자국을 보여준 데가 이제 베트남, 교역량도 많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순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2020년도에 그 무역보험 연구라는 학술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무역 네트워크가 아세안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중심성 파악을 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디그리 센트럴리티 해가지고 연결 정도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결 정도 중심성은 교역량 증대로 무역의 발전 가능성 및 경쟁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국가, 어떤 지역이 힘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피컬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자면 이 빨간 동그라미가 클수록 연결 정도 중심성이 크다. 즉 그 말은 교역량 증대로 무역의 발전 가능성 및 경제력이 큰 국가는 베트남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빨간 큰 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순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치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래피컬하게 이제 눈으로 좀 빨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심성을 좀 보는 연구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 중심성이라고 해가지고 무역에 있어서 가장 빨리 국제 환경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순간 적응력이 높은 국가는 어딘가? 아세안 국가 중에 이제 한국을 포함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한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그 주요 국가들의 근접 중심성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브루나이라든지 라오스, 미얀마는 아직까지는 이 중심성이 근접 중심성이 약하다. 그 말은 가장 빨리 국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좀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역에 대한 통제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매개 중심성을 갖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을 포함해갖고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큰 힘을 갖고 있는 매개 중심성 국가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캄보디아라든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중심성 분석은 역시나 이제 무역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확연히 국가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그래피컬하게 화면을 통해 갖고 실증 연구를 해서 어느 국가가 좀 중요하고 하는데 이제 이 중심성에 있어서는 이제 이 베트남이 교역량도 많지만은 아세안 안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무역보험 연구에 2020년도 또 10월 달에 또 간단한 그 인도네시아 관련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신발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입지 선정에 관한 사례 연구를 우리 이제 박사과정 분하고 같이 연구를 했고 이분은 이제 그 파크랜드에 근무하면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분으로서 그 한국 신발 기업 그러니까 우리 파크랜드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의류만 작성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사업 다각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 신발 산업이 인도네시아로 어떻게 입지를 이전하고 납기 능력을 강화해 갖고 저렴한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갖고 설명을 하고 있고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외 생산 기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지 법인의 개발 센터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치 부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례 연구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외 그 아세안 지역의 입지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사례로서 어떻게 하면 경쟁 전략을 가질 수 있는지 신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양 산업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발 관련돼 갖고 네트워크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지만은 사양 산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77억 명의 인구가 신발을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신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가의 고품질의 생산을 많이 하는 게 관건이겠지만은 지금도 이제 선진국들, 유럽이라든지 독일, 미국 이런 데서도 이제 신발에 관련된 매출액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아직까지도 신발에 대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그 무역협회에서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그 한국이 아세안의 그 비즈니스 환경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지역들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많이 갖고 있다. 현지 노동력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성장성이 큰 내수 시장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것들, 제도적 정비 이런 것들이 있고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이라든지 낮은 투자 비용, 해당 정부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설문이 있고요. 부정적인 요소로서 이제 아세안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 간에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 간의 각 국가별로 경쟁이 이제 심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지연성 아직도 이제 아세안 지역이 이제 중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적인 복잡성, 지연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 그 도로, 항만, 뭐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약간 미흡한 점들을 그 부정적인 요소로 봤고, 성장성이 낮은 지역들도 꽤 많이 오지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순년 노동력이라든지 노사 분규 등에 대한 준비 이런 게 필요하고 정책의 일관성 같은 게 결여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갖고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들을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세안 그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산학협동재단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경쟁력 요소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스와트라는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아세안 지역에서의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일계층 요인이라고 해갖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유선순위가 뭐고 그다음에 이 강점 중에는 우리가 한국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경쟁력을 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한국의 소프트 파워, 문화라든지 한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마케팅적 역발상 아이디어 및 차별화 활용 능력, 그다음에 4차 산업 기반 기술의 활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옆에는 이제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리적인 문헌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봤을 때 효율성 높은 정보 기술을 도입해서 약점을 극복하고 아세안 지역 내 그다음 한국 중소기업의 낮은 자본력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자본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역량,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세안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를 해갖고 약점을 극복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기회 활용 측면에서는 꾸준한 그 아세안 지역 내에서의 그 수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지 노동 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지 현지 내수 시장의 성장성을 활용하는 기회 그다음에 낮은 투자 비용과 4차 산업의 성장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중요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세안 지역의 위험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현지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및 그 지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현지 인프라 미비를 극복하는 방안, 미숙련 노동 및 정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문 내용들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아세안 지역 전문가, 뭐 박사님, 교수님, 뭐 연구소 계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해가지고 어떤 게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스와트 AHP 분석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계층 요인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한가는 점수 중요도의 값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네 가지 중에. 그래서 0.496% 이게 이제 기회 활용. 다음 번으로 이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다. 이게 0.291%. 그 다음이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약점을 극복하는 것. 순으로 중요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16가지 그러니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아세안 지역에서 기회를 활용하는데 특히나 내수 시장의 성장 활용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세안 지역의 꾸준한 수요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위가 이제 강점을 활용하는데 4차 산업 기반의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들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3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경쟁력 활용이 4위로 나와 있네요. 이제 순위별로 이 중요한 것들을 16가지를 전부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낮은 자본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로 16가지 중에 상대적으로 약간 저조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점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냐 기회를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느냐 이 기회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고 강점이라는 것은 내부의 장점 강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봤고 그 다음으로 내부의 강점들을 활용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베트남 그 시장 전략이라고 해갖고 간단한 그 베트남을 포커스로 해갖고 아세안 지역의 10개 국가 중에 특히나 베트남 시장이 가장 우리나라랑 교역량도 많고 성장 가능성도 높고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을 제시를 하는데 베트남의 이제 GDP라든지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9년도 12월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이라든지 국가 고용 뭐 GDP 다 엄청난 감소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시장이 2021년도에 가장 최근 그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월드뱅크라든지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실질 GDP 성장률이 거의 뭐 6%, 7% 꾸준히 높고 2020년에만 코로나 때문에 2.7%였고 2020년도에도 거의 7%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거점을 생산 기지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해 갖고 하이퐁 디스플레이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팍스콘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생산 물량의 30%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가트론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하이퐁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삼성 스마트폰 팬들을 제조하고 있다.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베트남 하노이 신규 공장인 R&D 센터를 신설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샤프 같은 경우에도 호치민시 인근에 2000년대 중에 LCD 패널 생산 기지를 마련을 했고요. 델이나 HP 최대 30%가량을 베트남에서 생산한다. 그다음에 이제 파나소닉 태국의 냉장고 시설 세탁 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제 이전 중에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이제 코트라의 국가별 그 진출 전략 베트남 편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갖고 다국적 기업들이 빠르게 베트남으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 지역의 기회, 위협, 강점, 약점을 이렇게 분석한 코트라 자료를 보면 베트남 자체는 정치적인 안정성과 더불어 과감한 코로나 방역 정책,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 내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많이 했고요. 적극적인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평균 소득 및 중산층 증가에 따른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베트남 시장의 강점이다 이거죠. 이제 내부적인 강점이고 약점을 보시자면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반 인프라 수준이 있고요. 높은 대외 교육 의존도를 갖고 있으며 고급 기술 인력이 좀 부족한 편이고 자원 산업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회편을 보자면은 외부 기회에는 뭐 차이나 원 플러스 투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이전에 관심 증가.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규제라든지 노동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탈중국화를 해가지고 아세안 시장으로 많이 가는데 특히나 베트남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글로벌 통상 저변의 확대, 정부 주도의 디지털 경제 구축 노력이라든지 민관 협력 프로젝트 수요의 증가,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투자의 증가를 들 수가 있고요. 위협적인 요인으로는 코로나가 언제 이제 완전히 종식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 뭐 이런 관리 차원이라는 게 있는데 내수 경기가 이것 때문에 많이 악화가 됐었죠. 투자 과밀에 따른 투자 진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베트남 등 그 여러 가지 경쟁 국가의 경쟁의 그 심화, 그다음에 재정 적자 누적 뭐 이런 걸로 이제 인프라 구축의 약화 등 많은 그 위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점은 살리고 기회는 노려볼 만한 국가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코트라 국가별 진출 전략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와트 매트릭스를 그 코트라에서는 어떻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보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SO 전략, 역량 확대 전략, ST 전략, 강점 활용 전략, WO 전략, 기회 포착, WT 전략, 위협 대응이라고 하고 네 가지 전략을 통해 갖고 베트남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진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K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 내용들의 이제 몇 가지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특강을 통해 갖고 우리 K 비즈니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과 글로벌 마케팅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퍼스널 브랜드라고 해갖고 개인들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많은 차별화된 영상들이라든지 이 디지털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뭐 퍼스널 유튜버들의 브랜드화 해갖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엔터테인 분야라든지 재테크라든지 테크 리뷰, 먹방, 뷰티, 한국 문화, 뭐 다양한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채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도 있고 ASMR 같은 경우에는 민주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만국 공용어죠. 비 오는 소리, 감수성을 자극하는 소리 이걸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팔로워들도 많이 있고 구독자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우리나라가 활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동남아 시장을 진출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제 동남아 시장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 K 비즈니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 쉐터라는 게 있어요. 트렌드 세터가 시대의 풍조나 유행 등을 조사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행을 창조하고 만드는데 우리나라 이제 스타일 난다라는 곳에 보면은 각종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는데 한국 1위 여성 그 동대문에서 김소희 씨가 잘 읽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패션 뷰티를 브랜드화하고 글로벌 트렌드 쉐터가 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 세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서의 작용과 소비자로서의 작용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다. 그죠?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트렌드 세터들을 많이 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키고 그리고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한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용하는 거를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소프트 파워인 아세안 지역의 한류를 활용할 것인지를 파악을 해도 필요가 있고 이용을 해도
것이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K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우리가 이제 의식주에 관련돼 갖고 먹거리에 K푸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 김이 청정 지역에서 김 원초 있죠. 우리가 남해안에서 많이 원초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효자 품목인데 이거를 이제 김으로 가공을 해 갖고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다음에 태국 뭐 이런 지역 그다음에 뭐 유럽에도 많이 나가지만은 예를 들어 대상이라는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마마수카라는 김 스낵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태국의 유명 김 브랜드인 타오케노이는 우리나라 김 원초를 수입에다가 김 스낵을 만들어 갖고 태국 내에서 판매율 1위도 기록하고 있고 주식을 상장을 해갖고 이 사장이 굉장히 거부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김이 수출되는 국가가 총 109개 국가고요. 6,600억 원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이제 김에 관련된 그 동남아시아 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갖고 3월이라는 기업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이렇게 음식 제품들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썹 인증이라든지 할랄 인증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김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그래서 김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키워드 보면 김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고소하고 원초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효능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죠. 김 산업에 관련돼 갖고는 이게 실증 분석 통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스와트 분석을 통해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김의 강점, 약점 극복, 기회를 개발하고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그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좀 김산업의 스와트 요인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우리의 강점은 청정 고품질 원조, 남해안 지역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의 고품질 원료, 그리고 풍부한 영양과 뛰어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김 원료. 근데 한류 이미지가 우리가 음식에 김에 투영이 돼 있고 유통 물류 및 간편 시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냥 약점으로는 아직까지 브랜드 파워 및 신제품 개발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장 및 마케팅 능력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 글로벌 대표 식품회사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지, 네슬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럽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음식 회사를 만드는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규제 및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류 K푸드 열풍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일본 식품 산업이 지금 퇴화가 됐죠. 방사능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경제 성장에 따른 고급 식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부자들이 김에 대한 그 활용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 식품 섭취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이 많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거죠. 반찬으로도 사용하지만 과자, 스낵류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다국적 회사, 그 식품 회사들이 대규모의 자본력으로 이렇게 김에 진출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지, 그다음 글로벌 경쟁의 심화라든지 해양 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김산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실증 분석 연구는 안 해봤지만 앞에서 이제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 등을 간략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기임 중에 특히 중소기업 중에 그 기임을 이렇게 롤 형태로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스낵을 만든 SCDD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이 잘 팔리고 있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신상품을 만들어 갖고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극복해서 기회를 개발하고 위협을 극복하는 다양한 이렇게 전략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렌드 세터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한류 문화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그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 포함해 갖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세안 지역에 진출을 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좀 말하자면은 새로운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아세안 소비 트렌드 혁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둘 필요가 있고, 빅데이터는 마켓 4.0에서 선호와 선택을 소비자들이 뭘 하려는지 정확하게 끄집어내 갖고 수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퍼스널 브랜딩 혁신을 통해 갖고 개인들이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인플루언서 기업의 플랫폼 마케팅 기업들을 잘 활용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세안 지역의 특히 소비자들을 위한 기업,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의 차별화 혁신 내용 중에 앞으로는 이제 음성 인식이 그 편리미엄이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말로써 이제 주문도 하고 검색도 하고 인터넷 조회도 하고 상품 조회를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이제 중요한 요소고 고부가 가치 산업 혁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소프트 파워라고 하고, 소프트 파워는 문화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디자인 싱킹,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아세안 지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지역의 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경쟁력을 찾아서 비즈니스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그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가 많은 그 경쟁력을 쌓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고요.